안보 차원에서 대비한 거라는 주장이 말이 되려면 기무사 문건에 육군은 물론 공군과 해군의 작전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어야죠. 북한 동향이 걱정되는데 왜 육군 탱크를 전방에서 빼 시내로 들여옵니까? 그리고 공군과 해군과는 왜 계획을 공유를 안 합니까? 바다와 하늘은 안 지켜도 되나요? 해병대 전투력을 못 믿는 겁니까? 공군 해군과 이 계획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육사 이너서클이 아니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당연히 그 계획을 보고 했어야 하는 상관인 합참의장도 육사가 아니라 3사 출신이라서 건너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계엄사령관도 군 조직법상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사 출신인 육군 총장에게 맡기려고 계획을 한 거 아닙니까? 육사 출신 이너서클이 비육사 출신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비밀리에 공유한 이 계획이 친위 쿠데타 계획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러니 다시는 이런 상상조차 하지 못하도록 관련 책임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엄중하게 처벌해야만 한다. 김어준 생각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다른 뉴스 전에 방금 전에 끝났기 때문에 월드컵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크로아티아가 3경기 연속 연장 끝에 이 기록도 아마 최초일 거예요. 3경기 연속으로 연장을 한 끝에 연장 후반에 역전해가지고 사상 최초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대단한 경기였기 때문에 직접 보시라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크로아티아 인구가 400만이에요. 400만. 네, 정말 작은 나라네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최초로 결승에 진출했고 이참에 최초로 전통적인 축구 강국이 아닌 크로아티아가 프랑스하고 크로아티아가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승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 경기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작은 나라가 그리고 전통적인 결승에 한 번도 못 나간 나라 어떻게 이기는가. 축구의 묘미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국군 기무사령부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문건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기무사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수장, 그러니까 물속에서 장례를 시키자라는 방안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제안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세월호 선체 인양 반대 여론도 조성했는데요.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답보에 빠진 상태인 2014년 6월 달에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이라고 어제 저녁 KBS가 보도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요.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 정부에 대한 비난이 올라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탑승자와 인양 후 실제 탑승자 수가 다를 수 있다. 또 침몰 이후 희생자가 상당 기간 생존했다라는 흔적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인양을 하지 말자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 기무사 관련해서 문건이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기무사 관련 첩보들 하면서 알려드리면서 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중에 네, 세월호 관련해서는 장례까지 치르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령 관련도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인데 세월호 관련도 계속해서 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게 침몰 이후 희생자가 오랜 기간 생존했다는 흔적이 있을 수도 있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지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기무사가요. 그래서 세월호를 인양 안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세월호 인양이 얼마나 어려운지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몇 년을 끌었죠. 물속 상황이 어떻다는 하지만 정권 교체되자마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양이 어려웠던 게 아니고 인양 안 한 겁니다. 인양 안 한 건데 그 이유가 여기 써 있는 거죠. 만약에 사고 직후에 인양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무사가 문건으로 남긴 것처럼 희생자가 상당 기간 생존했을 수 있고 그런 흔적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자기들이. 근데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건 왜 자기들이 큰일 납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왜 침몰했는지 구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계속해서 묻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다른 것들만 다 골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청와대가 걱정할 수는 있지만요. 군의 방첩기관이 왜 그걸 자기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법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인양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인양을 제가 보기에는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보수 정권이 계속 이어졌으면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뭡니까 애리조나에 시간을 있는 끌고, 예, 예. 기념관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서 남아 있는 그 가족들에게 지쳤잖아요. 벌써 몇 년간. 그분들을 끊임없이 포기시키려고 노력해서 결국은 포기시키고 그분들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생각하고 포기시켰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문건에 2014년 6월 7일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시체를 바다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수장은 오랜 장례법 중 하나다라면서요. 시체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양하지 않겠고 그리고 시신도 건지지 않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인양을 안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인양을 어떻게든 안 하려고 했고 질질 끌었고, 오로지 정권이 바뀌어서 인양됐다라고 봐도 무방한 문건의 내용이고요. 네, 실제로 관련된 내용들을 앞서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김영환 비망록에 소위 김기춘 비서실장이 시신 인양했을 경우에 정부 책임과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의 메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김기춘 실장은 그 반대라고 설명하면서요. 자신은 절대 그렇게 지시한 바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들을 다 뒷받침하는 문건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내세웠던 게 이제 비용도 그다음에 기간도 길고 기타 등 사회적 비용 뭐 계속 얘기했는데 이 똑같은 논리를 조중동도 계속 설파했고 이 똑같은 논리를 종편도 말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똑같은 논리를 내세웁니다. 네, 그런 내용들 수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소위 세금 도둑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된 이상한 이야기들을 퍼뜨렸었고요. 특히나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했던 미 해군 전함 애리조나호 기념관 관련해서는요. 김진태 의원도 트위터에다가 쓰기도 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썼죠. 근데 이 네. 똑같은 내용이 원래 기무사의 문건으로 작성된 거였다. 그러니까 수장시키고 애리조나호 기념관처럼 거기 기념관 만들어서 해결하자. 인양하지 않을 핑계를 댄 거죠. 그런 거죠. 예. 이 똑같은 논리를, 당시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그 얘까지 똑같이, 애리조나호 똑같이 들었다는 얘기는,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무슨 꿈속에서 문구가 똑같이 떠왔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조중동이든 종편이든 그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보다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일베도 똑같은 논리들로 게시물이 만들어졌고, 커넥션들도 이참에 확실히 밝혀져야 되고 이 모든 걸 근데 기무사가 만들었다 문건을 이게 네, 무리한 기무사는 겁니다. 군 방첩과 국군 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국내 정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무사가 또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 이미지 제고 방안까지 제안했는데요. 눈물 흘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닷새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울면서 담화를 했습니다. 운 게 아니고요. 그 담화 당신을 자세히 보시면 눈물이 안 나니까 눈을 깜빡거리지 않아요. 실제 분석을 저희가 해봤거든요. 여기서 저희라 하면 접니다. 분석을 아니 왜 눈을 안 깜빡거리지? 예. 초당 몇 회 평균적으로 깜빡거리는데 눈을 안 깜빡거려요. 오랫동안. 그 끝에 예. 눈물이 아니라 눈에서 물이 나는 거죠. 네. 아파가지고. 그런 연출도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비서실에서 위기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런 조언을 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왜 기무사에서 이런 문구를 만들어요? 네,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인데요. 대통령의 사과와 위로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했다면서 대국민 담화에서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 있다라고도 하고요. 또 생존자 가운데 고아가 된 5살짜리 어린이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 여성 대통령으로서 모성의 이미지를 제고할 거다라는 식의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왜 있습니까? 나라를 지키라고 있는 거지. 박근혜에게 충성하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싶으면 옷 벗고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가든가요. 군인이라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무사에서. 황당무계하고. 네, 문건으로 다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기무사가 세월호 관련된 보고를 한 것은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만 해도 150차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이제 MBC 보도였던가요? 어제 촛불 집회 때 시민들 사이에서 군인들이 2인 1조로 투입돼서 몰래 네. 촬영해서 그 영상을 몰래 채증할 수 있다고 칩시다. 네, 그것도 군인이 한다는. 방위사령부가 했다는 건 황당한 얘기긴 합니다. 그거를 군인이 했다는 건 황당한데 채증을 했다고 칩시다.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근데 이게 채증만 우리가 흔히 하듯이 카메라 들고 채증을 한 게 아니라 이걸 실시간 전송 중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군 수뇌부가 모여있는 회의실에 전송이 됐고요. 회의가 이뤄졌다라고 이게 하는 간첩 건데요. 잡느라고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 시민들을 간첩 취급을 한 겁니다. 예. 간첩 잡으라고 만든 장비를 가지고 촛불 집회 때 군인을 2인 1조로 넣어서
쭉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이 계엄 문건하고도 연결되는 거 언제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기무사에 앉아서 예, 박근혜 정부의 군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제 그 말씀하신 촛불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도요. 대북전단 살포단체나 기순 북한 병사들을 밀착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간첩 잡는 사람들인데 예, 일반 시민들을 그렇게 간첩 취급을 한 것이 그래서 종북이라는 표현을 문건에 쓴 거죠. 예, 촛불을 든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했던 거고 이게 과거 성공모델이 있어 그래요. 생각해보면 박정희, 전두환 다 정보장교 출신입니다. 자기들이. 보안사령관이었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지금으로 치면 기무사령관이 촛불 집회 보고 있다가 계엄령 선포하고 자기가 체육관 세워가지고 정권을 잡은 거죠. 대통령이라고 자기가 선언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이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무계한 쿠데타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군의 정보장교 출신들이 2번이나 쿠데타를 해서 대통령이 됐죠. 실제 성공한 거죠. 그러고 나서 아직도 일부에서는 존경을 받죠. 그때 만든 검은 돈으로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최순실 재산이 애초 누구 겁니까? 이 성공 모델이 있는 거예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같은 조직의 그 육사 후배들이 그 성공 모델을 기억하고 또다시 그런 문건을 만든 겁니다. 아주 상상조차 못하게 엄벌에 쳐야 돼요, 이제. 흥분하다 보니까 이걸로 예. 뉴스를 거의 다 도배했네요. 네, 네. 정말 검찰과 군검찰에서 합동수사 제대로 해서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밝혀내야 됩니다. 기무사 뉴스는 또 있어요. 세월호가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세월호하고 기무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일날 통화했다라고. 예. 당일날 사고 직후 통화했다는 예.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천정배 의원과 또 연결했고 인터뷰.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세월호를 아예 배가 들어오기도 전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미 기무사와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관련된 문건에 기무사 간부 서모 실장의 연락처가 있다라고 하고요. 서모 실장도 당시에 자기가 파견 나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 세월호 사고는 정말 많은 의혹이 있지만 기무사, 그러니까 국정원과 관련된 상관관계가 뭐냐 하는 의혹은 초기부터 있었는데 기무사는 최근에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뉴스는 세월호 사고 난 직후부터 청해진 과 계속 통화했다는 거고 아침 10시부터 사고 직후죠. 내부 문건에도 네. 있고요.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문건은 세월호를 사기 전부터 청해진 회원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니까 도입과 관련된 업무 담당 연락처에 기무사 간부 연락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보기관과 군 혹은 국정원 하여튼 정보기관과 세월호가 이유는 저희는 지금 알 수 없는데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건 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이나 또는 특조위 활동을 앞으로 하겠지만 근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검찰 조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네, 그러면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꼭 돼야 될 것 같고 예. 예, 저희가 앞으로 계속 다루겠고 또 폼페이오 장관도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북한의 핵무기가 안전보장책이 아닌 위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도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북한에 대해서 몇 시간 내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폼페이오 장관이 가장 바쁩니다. 네, 가장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전 세계적인 인사입니다. 원래 강경파 출신인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금 북한을 변호하고 있는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 저기 인터뷰 한번 추진해 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완화해야 한다. 계엄령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공개한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스튜디오에 지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때까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야기인데 이거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적 작성된 겁니다? 2011년 12월에 작성한 문건이고 국방부 기조실에서 작성해서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보낸 문건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군에서는
계엄을 쉽게 선포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계엄은 사실 전쟁 임박 상황인 충무 일종 사태에서만 발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심한 사회 혼란 상황인 충무 이종 사태로까지 계엄 선포 요건을 완화해서 전시가 아닌, 이게 중요합니다. 전시가 아닌 사회 혼란 상황에서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좀 혼란스럽다. 그러면 네. 군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그렇죠. 네. 혼란스럽다는 게 얼마나 혼란스럽다는 건지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에도 기무사가 이 사회가 혼란스럽다 생각하고 이런 문구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황당하네요. 그렇게 해서 군 내에서 특히 이 정보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었나 봅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박근혜 정부 말기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서부터 오랫동안 기획되어 왔다는 거죠. 한 9년 정도. 그 연결선상에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마침 촛불 집회가 터지니까 바로 이럴 때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는 거다. 적극적으로 임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세력들이 아닌 거네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계엄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무사, 예. 그거는 합참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합참은 피해서 합참은 반대할 테니까 네. 합참 의장한테는 보고를 안 했잖아요. 아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무사라는 기관 정보기관의 특성상 기밀 유지가 아주 잘 되는 기관이고 또 합수본부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다가 만약에 이런 그 기관에서 만드는 거는 기밀 유지가 일단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밀 유지하면서 원래 합참이 해야 할 일을 자기들이 한 다음에 원래 합참 의장이 알아야 될 내용은 모르게 한 채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은 거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직무를 이탈한 거죠. 네. 그러면 기무사가 혼자서 이런 계엄 계획을 세우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무사 자체에서 그런 것을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드는 걸 주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들 필요가 없는 조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국방부 장관, 사실은 국방부 장관 그보다 더 윗선이었을 거다. 네. 당연한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선포하고 내가 나라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일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네. 그러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거는 뭐 황교안 총리도 될 수 있겠죠, 당시에. 근데 그거보다는 김관진 뭐 직속 상관이니까요. 네. 근데 그보다는 그리고 분명히 공안부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보다는 김관진 안보실장의 경우도 굉장히 이게 심각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윗선을 따져보자면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 네. 아니면은 뭐 안보실장 뭐 이런 정도의 사람 밖에는 그 위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두세 사람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많은 사람이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소위 육사 출신의 이너스클 그 장교들, 그 장군들만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죠, 지금 현재 드러난 게. 뭐 지금까지 현재 드러난 건 그렇습니다만 그게 빙산의 일각일지 아니면 이게 그 범위가 아직 프리즘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의문사항에서 더 나가지 못할지 아니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것들이 추가로 공개될지.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후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그 비육사 출신으로 이렇게 그리고 육군이 아닌 그렇게 특정해서 수사를 지시한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지만 그거 이외에도 사실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지시한 그런 분들이 아니면 특히 육군 중심으로 만약에 짜진다면 이거를 밝힐 수 있겠냐. 그리고 그 밝힌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 요즘이 관점이었다고 봅니다. 선후배 사이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군의 선후배가 아니라 같은 대학교 출신과 마찬가지잖아요. 네. 유일한 대학교, 육사 출신. 예. 그리고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담당해서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병과가 제한되거든요. 정보병과를 알아야 되니까 정보병과 법적인 이런 걸 다루는 병과 위에는 못 하는데
그런 병과에 있는 분들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더 좁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아는 사람들끼리 받을 수 그래서 있으니까. 타군이 그래도 맞는 것이 제일 그 객관성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군 공군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주로 지금 공군이 단장으로 돼 있는데 네. 뭐 해군 공군이 주가 되겠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면은 독립된 게 수사기관이 아니죠. 자, 여기에 그 김무사가 또 했던 일들을 보면 이 세월호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깊이 관여를 했고 그리고 결국은 김무사의 문건대로 대부분 진행이 됐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월호 관련 처리 문제에 더더욱 이제 분노하고 있는데 이 김무사를 해체하라니 이게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일이 됐는데 뭐 김무사를 해체해버려라고 말을 하지만 군의 그 정보기관도 필요하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 개혁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분으로서 정보위의 간사로서 기무사를 개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대전제가 기무사 개혁은 국정원 개혁 수순보다 더 강도 높게 진행돼야 되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무사는 국정원보다 오히려 더 해당 업무를 국내에서 다른 기관이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정원 업무는 경찰이나 뭐 이렇게 검찰로 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무리가 있기 때문에 특수조직이니까 군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를 보는데 일단 기무사가 담당하는 고유 업무, 네. 그러니까 보안과 방첩 업무에 대해서는 이걸 축소할 수는 있어도 현재 기무사 이름이 어떻게 됐든 기무사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기무사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진 직무 범위를 일탈한 업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기밀 업무죠. 지금과 같은 예를 들면은 민간인 사찰하기도 하고 민간인 사찰하기도 하고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계엄령 문건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기밀 정책 업무는 별도의 기관의 크기에 상관없이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관을 국방부 장관이 직접 통제를 해야 된다. 기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통제를 하고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 국정원을 지금 상시 통제하고 있지만 기무사는 그렇지를 않아 왔거든요. 정보위에서. 네. 그러니까 정보위에서. 정보위에서조차 기무사는 상시 통제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무사에 특별한 그런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군기관이고 그래서 판단을 해서 그 국정감사 정도 그 이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했지 현안 문제마다 정보위를 열어서 이렇게. 국회 정보위조차 기무사는 건들지 않았군요. 건들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별하게 국정원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지금은 국정원도 세밀하게 하진 못했지만 국정원보다도 더 소홀히 달았다. 그에 대한 반성을 분명히 정보위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위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보위 통제 이외에 여기에 대한 그 감사기구를 독립된 감사기구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시하는 감사기구 같은 게 필요하겠다. 모르고 법률 같은 거는 좀 더 전문가인 박주민 의원이 지금 입안 중입니다만 그런 것도 통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법률적인 부분은 저희가 박주민 의원하고도 얘기를 해보고요. 다른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원래 모셔놓고 보니까 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의원님이 거꾸로 질문을 받아야 되는 뉴스가 나왔던데. 그렇습니다. 네. 나오셨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빨리 짚고 넘어갈 테니 단답형 최대한 빨리 답변해 주세요. 조선일보 오늘자 보도 제목이에요. 국정원 납방했던 아들 아버지가 의원 된 후에 합격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자녀가 아버지 백으로 원래 실력이 안 되는데 국정원에 합격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제목은. 그렇죠? 만약에 그랬다면 범죄 행위니까 그 검찰에서 조사해가지고 처벌받아야죠. 네. 그럴 경우에 처벌 받으시고요. 밝히시면 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 백으로 자격 미달 아들이 합격한 일종의 갑질, 채용 비리 아니냐, 이런 뉘앙스 제목인데, 제가 사실관계부터, 원래 이거 어제 발생해가지고, 요건 짧게 준비했는데, 빨리 준비할 테니 빨리빨리 답변해주세요. 언제 처음, 국정원 공채에 지원한 겁니까? 2014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계가 있잖아요. 네. 서류도 있고, 마지막에 다단계 면접, 신체 검사, 체력 검정. 어느 단계에서 탈락했습니까? 제일 마지막 단계는 신원조회에서 탈락했습니다.
아버지가 국정 고위간부 출신 아닙니까? 더군다나 아들은 그때 당시에 기무사 현역 장교였습니다. 다 하필 기무사의 그 말 많은 기무사. 예, 그러니까 정보 장교였군요. 아들님도. 네. 그러면 기무사 장교 출신이고 아버지도 국정원 인사 책임자였는데 네. 신원조에 걸렸어요?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면 네. 어제 그 최초 보도한 신문 보도 제목을 보면 내 아들 국정원 채용 탈락 이유 대라 뭐 대충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네, 갑질을 했다는 건데 거죠. 네. 제가 저 아들의 탈락 이유를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 전에 제가 야인으로 있을 때는 계속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갖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하면 그만이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소송을 하더라도 대답을 안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정원이 생각하는 거와 전혀 예상 밖으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버린 겁니다. 졸지의 마지막 거기는 순간에 공천이 돼서 제가 뭐를 공천도 마지막 순간이 돼서 그렇죠. 안 될 줄 알았는데 돼버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를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대책을 논의했는지 그런 건 전 모르겠고. 그럼 국회의원이 된 직후에 그 해에 또 그 아들이 응시했어요? 네, 응시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당연하죠. 신원조에 뭔가 문제가 아니요, 있으면. 두 번은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자세히 알고 있지 않고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 소위 합격한 겁니까? 2017년 3월에 합격한 거죠. 3월에 되었어요. 네, 최종으로 입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2월, 3월. 그렇군요. 정확하지, 네네. 아니, 그러면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신원조회라는 게 옛날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은 바꿀 수 없는데 왜 2017년에는 계속 떨어지다가. 사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신원조회라는 게 핑계였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합격한 게 잘못된 거거나. 정권이 교체를 직전이니까 이제 또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바로 인사 책임자였잖아요. 국정원의 인사 시스템을 가장 잘하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데 합격됐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거꾸로 정보위원회 간사고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정보위가 새로 구성이 되면 정보위원들이 사실 보안이 잘 유지가 돼서 안 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해달라고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검증을 하자.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에 내 아들이 왜 떨어졌냐고 국정원에 질의하신 적 있어요? 아니 제가 알고 있었다니까요. 질의를 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다. 그런 적 자체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 보도 그런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요? 국정원 직원에 아마 반은 다 관심 있는 직원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아니니까. 하여튼 지금 의원님 주장으로는 신원조회는 핑계였을 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로 떨어뜨렸던 것이고 네. 거꾸로 2017년이 돼서야 합격시켰던 것은 그럼 왜 합격시킨 건지 그걸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2017년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4년이 잘못됐든지 2014년, 15년, 16년, 17년이 잘못됐거나 16년이 잘못됐거나 2017년이 들어서 갑자기 합격된 게 잘못됐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 채용에서 특히 하나 편의 적용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국정원에서 발표를 다 못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그거 국정원 지금 절반은 안다는데 좀 저희한테 안 알려주세요. 근데. 그래서 부당한 신원조사가 어떤 거였는지는 이미 국정원에서 완곡하게 대답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이걸 국정원에서 못하고 죄도 못하는 걸 갖다가 적폐 세력들이 알고 있습니다. 못하는 걸. 그래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국정원 업무 자체가 보안이거든요. 그 현직 직원에 대한 특히 그 신원 보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적폐 세력들이 일부만을 가지고 왜곡해서 교묘하게 흘리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아들을 채용해달라고 압박한 갑질한 사람으로 프레임이 짜지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이게 누군가의 농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국정원, 제가 국정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겠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예. 어려운 소리요. 제가 그나마 여기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의원님이 이미 이유도 알고 있으니 국정원한테 왜 내 아들이 왜 떨어졌는지 대답하라 질문할 이유가 없다. 네.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국정원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아들에게 그러니까 국정원에게 아들 채용하라고 압박한 적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예 안 된다는 걸 제가 인사처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합격한 게 너무 이상한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을 계속 본 거죠, 아들이. 그러면 지금 아버지는 아들이 왜 갑자기 합격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이상한 그게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정보위에서 이거는 이게 어쨌든 이런 게 됐으면 저는 이걸 갖다 클리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안 했는데 정보위가 구성이 되면 정보위원들이 최소한의 보완 의식은 있으니까 정보위원회에서 제 아들의 입사 과정 네. 뭐 탈락은 뭐 국정원이 곤란하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17년도에 적어도 입사 과정은 성적이 어땠고 몇 명이 시험 받고 성적이 어땠는데 어떤 몇 등으로 합격을 했고 예를 들면 실현주의에서는 어떤 문제가 됐었는데 이걸 했다. 그런 걸 갖다 적어도 이게 비극이죠. 이게 아들이 왜 합격했는지를 밝혀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불합격을 왜 했는지가 아니라 그럼 합격했는지. 이제 아이러니예요. 예, 이게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부당한 압력이 있을 정도의 성적이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왜 합격했는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밝혀라. 얘기하면 성적이 나빴는데 합격이 됐든지, 아니면 신원조회가 문제가 있는데 합격이 됐든지, 이러면 범죄 행위잖아요. 이게 있었는지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과거에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왜 떨어졌는지가 나오겠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 채용 자료를 내놔라. 이거 요청한 적이 있다. 이 대목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그 국정원 출신 더군다나 인사 책임자였다는 사람이 국회에서 아들의 자료를 요청한 건 아니지만 채용 자료를 요청하면 이 피감기관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을 자격도 안 되는데 합격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일종의 뭐 의혹인 거죠. 지금 핵심인 거죠. 거기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때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제도 대강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만 그게 국정원 개혁의 폭발력이 엄청 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서면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내용 그거에 딱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국정원 채용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문제를 국정원과 저랑 그렇게 국회랑 해서 시스템상으로 풀어보자. 이걸 뭐 폭로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시스템 전반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있어서 국정원 채용 과정에 잠깐만요. 국정원 채용 과정에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도 있다. 의심되는 거죠. 의심되는 게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싹을 잘라야 된다 다. 왜냐하면 그 농단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농단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전 지적을 한 것이고 그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게 아들에 대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인사 전문가인데 뭐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잘렸죠, 국정원에서. 그렇죠. 아는데 그걸 안 하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 아닌가요? 아무 질문도 하지 말아야죠.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핵심을 질문해야 한다. 안 그러면. 그렇죠. 근데 자료 요청해야지 내가 자료 요청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요. 자료도 요청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이런 점이 염려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그러면은 답변을 안 해줬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국정원 채용 비리에 대한 혹은 시스템상 하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겁니다. 하여튼 그게 드러나면 국정원의 어떤 채용 시스템이나 인사 시스템에 큰 비리가 있었다는 게 드러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걸 갖다 충분히 그 서훈 원장 체제로 바뀌면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당시 서훈 원장뿐만 아니라 그전 원장님도 그러니까 원장 체제에서도 그건 뭐 정부에 관계없이 충분히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못 바꿨다, 안 바꿨다.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혹시 폭로되거나 문제가 될까봐 지금 의원님을 뒤에서 누군가가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런 국정원에다가 이미 통보했습니다. 국정원에? 이전에. 벌써 1년 전에.
근데 그 통보하는 거와 그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조사하고 처리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가 징계하고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국정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목적이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네. 그 시스템은 근데 자꾸 네. 그 적폐 세력들이 뭐가 두려운지 또 뭐가 염려가 되는지 자꾸 조금씩 왜곡해서 흘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후라도 지금 아들 채용 문제를 의원님이 압박한 증거가 나오면 즉시 책임지시고. 그건 뭐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죠. 감옥에 가시고. 즉시. 그럼요. 네. 의원직 사퇴는 뭐 물론이고. 네. 오늘은 저희가 이게 주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이미 다 됐어요.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오신 김에 국정원 개혁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고요. 네. 국정원 잘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얘기 나눌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국정원도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조금 아는 사람들이 살살 흘려서 정보가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 공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직원 출신이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법 17조에 의해서 보안이 누설이 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맛배기였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맛배기 본 다음에 수시로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일단 맛배기 1차 출연이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 서울 토피스 제공 7시 47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 영동선 시점부터 서창 분기점까지 밀리는 데다가 반월터널 부근 2차로에는 화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 부곡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차의 다중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처리 작업은 끝이 났지만 뒤로 그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2km 정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북천안과 수원 부근 그리고 달래내부터 반포 사이 9km 구간 정체입니다.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이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헌법을 파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걸 책으로 발간하고 하는 작업. 성공회대 한원구 교수님이 하시는데 오늘 그래서 반헌법 행위자 열전, 그걸 열전 편찬위원회가 1차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주도하고 계신 한원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한번 예고 드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헌법 파괴했어. 역사학자들 부를 때 헌법 파괴자야. 명단을 뽑는 거죠. 명단을 뽑아서 그 사람의 일생을, 그러니까 이제 명단이 선정되는 데는 그 반헌법 행위로 선정이 됐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런 반헌법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출세했고 또 뚱뚱거리고 살았는가 이제 그걸 전체를 기록하는 작업. 몇 명이나 됩니까? 전부 405명을 선정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오늘 115명을 발표합니다. 115명. 예.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일반인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역사학자들이 쭉 우리 현대사를 볼 때 소위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헌정 이래 이 헌법 파괴자야. 이 사람은 역사의 관점 그런 사람 선정하는 건데 오늘 115명 발표하고 혹시 그 115명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당연히 들어가 있죠. 저희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지금 사법농단, 이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언제 그럼? 2017년 2월 달에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럼 최근에 문제되기 전이네요? 예, 최근에 문제 때문에 격이 한참 높아졌죠. 그때 선정했는데. 우선순위가 확 올라가군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높은 우수한 성적으로 커트라인을 통과했는데요. 저희가 조사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일단 긴급조치 사건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예 선정 대상에서 집어넣지를 않았고요. 긴급조치는 그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사들이. 긴급조치까지 넣으면은 웬만한 판사들 다 들어가고 또 이제 다른 영역에서도 그 수준으로 하면은 지금 몇천 명이 될 거기 때문에 책으로 엮어야 되니까 몇천 명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300명 목표를 했는데 나쁜 사람이 워낙 많아서 400명이 됐는데요. 양승태는 판사들 중에서 조작 간첩 사건을 6건이나 한 사람이 없어요.
아, 최고 신기록입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도 그걸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사하다가 이제 합산을 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보고서 깜짝 놀랐죠. 현직 대법원장이 이럴 줄도 몰랐습니다. 아, 그때는 현직 대법원장일 때 이미 저희가 발표했고, 예, 그러고 그다음에 긴급조치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긴급조치는 12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양승태 그 대법원에서 영장 없이 체포하는. 예, 그런데 그거 뭐 긴급조치 다 뒤집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또 과거사 배상금도 또 뭐 돈 물어내라 이제 그렇게 과거사 배상금 받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도로 토해내는 판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박근혜 정부에게만 잘 보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평생 그래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판결을 그 뒤엎는 작업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박근혜 정부 하에서 뒤집은 거지만 알고 보면 누이 좋고 나도 좋고 본인이 과거에 간첩 사건을 6건이나 했었고 긴급조치 사건을 그렇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본인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배상금을 다시 토해내라고 만든 거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요. 뭐 재밌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그 간첩 사건 4건이 그중에 이제 그 초임 판사 시절에 한 4건이 제일동포 간첩 사건인데요. 그게 다 그 김기춘 작가님, 김기춘하고는 그런데 어떤 관계냐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입니다. 김기춘이 9년인가 8년인가 9년 선배인데 그 사건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보기관에 있을 때 한 것이고 중앙정보부에서 해서 그 법원으로 보낸 걸 이제 땅땅땅 판결을 내려준 그런 특수관계였습니다. 선배가 공작을 해가지고 후배가 있는 데다가 토스해주면 후배가 간첩을 최종적으로 간첩 맞다고 도장 찍어준 거네요. 그러니까 양승태 같은 사람이 이 정말 역설적인 게 뭐냐면은 이 민주화의 수혜자가 돼버렸어요. 과거 청산 없이 민주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법부가 독재 정권에서 풀려났더니 그 전에 독재 정권에 부역해서 출세하던 사람들이 사법부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해서 그 다음에 승승장구를 해서 대법원장까지 간 겁니다. 마치 그 해방된 이후에 친위했던 사람이 미 군정에서 그대로 경찰의 고위 간부가 된 것처럼 그 독재 시절에 부역했던 판사들을 처벌하지 않으니까 고스란히 승진했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판사들이 그 양승태만이 아니라 여럿 있는데 그 양승태가 그들의 수장이었고 그렇군요.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사법 엘리트주의의 화신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과거 청산 없이 민주화를 해놓으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민주화의 덕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관료들한테 이런 그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관료들, 그다음에 독재 정권에 협력했던 언론들, 독재 정권에 협력했던 재벌들 이런 쪽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역사학자들도 이번에 모아봤더니 나왔는데 일반인들 알 리가 없죠. 제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제일 밝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한두 건 유명한 사건은 알았지만 이걸 이렇게 모아놓고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기록 보이던지는 모르셨군요. 예. 아하. 그렇게 지난 역사에서 이 사람은 뭐 실수를 했거나 그게 아니고 헌법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데 유린하는데 기여한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명단을 만들어서 책으로 편찬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양승태 말고도 뭐 저희 새로 발굴한 사람들 예컨대 이승만 시절에 그 최고로 국정농단하고 인의장막을 쳤던 박찬일 같은 사람 전혀 안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발굴했고요. 교수님, 오늘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맛배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소위 편찬 보고회를 알리고 그럼 앞으로 이게 책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책이 뭐 나오려면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후원을 받으시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어디서 봐도 홈페이지는 어디 있습니까? 예, 반헌법 열전으로 치시면은 그 바로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후원 방법도 포털에서 반헌법 열전을 치면 후원을 하고 그 돈으로 이런 명단을 작성해서 책으로 발간해가지고 안타까운 게 그 문재인 정권으로 이제 좋은 세상이 오고 난 다음에 그 후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원구 교수님이었습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리센용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견인할 종전선언이 올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피파 랭킹 22위 크로아티아가 잉글랜드를 꺾고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덥겠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정상으로 15년 만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공식 일정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오후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전에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을 면담하고 리센룽 총리를 만나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합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6.12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장소였던 만큼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 때 합의한 것처럼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선 북미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현재 남북과 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추진하기 위해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오늘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유해 송환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오늘 실무회담에서 미군 유해 송환 일정과 방식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미군 유해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오산 공군기지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일 방북 때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 장과 만나 오늘 판문점에서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 여파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19포인트 0.88% 하락한 24,70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9포인트 0.71% 내린 2,77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2포인트 0.55% 오른 7,71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동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미 상원은 에너지 수도 예산 법률안에 대한 부속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동의안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품에 고일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률안과 달리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의견서여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상원 의원들의 반대 의사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피파 랭킹 22위의 크로아티아가 축구종가 잉글랜드를 꺾고 사상 첫 월드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오늘 새벽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잉글랜드와의 준결승에서 연장 후반 마리오 만주키치 선수의 역전골이 터지면서 2대1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크로아티아는 경기 시작 5분 만에 잉글랜드에 프리킥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중반 이반 페리시치 선수의 동점골에 이어 연장 후반 역전골까지 터뜨리는 뒤심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크로아티아는 16강전 이후 3경기 연속 연장전까지 치르는 혈전을 벌이면서도 좋은 경기력으로 세계 축구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로써 크로아티아는 20년 전 월드컵 4강전에서 2대1의 역전패를 안겼던 프랑스와 우리 시각으로 오는 15일 자정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대망의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국방부가 군 수뇌부와 민간 자문위원들이 참석하는 군인 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군 장성의 부하여군 성폭행 사건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 군인 복무정책심의회를 열고 국내 성폭력 방지 대책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며 이 회의는 정례적인 회의인데 이번에 민간 자문위원들의 요청으로 긴급히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육해 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군수뇌부와 민간 자문위원 6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차려질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적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하고 수사단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 5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 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집에 설치된 미세먼지 환기 장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환기 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환기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20%도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환기장치의 운전 요령과 필터 관리, 전기료 발생 등의 내용을 담은 환기장치 사용과 관리 요령을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안내 매트를 함께 게시하고 환기장치의 필터 교체에 관리사무소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이른바 슈퍼문 현상으로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여름철에 기압이 낮고 수온이 높아 평균 해수면 자체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제8호 태풍 마리아가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수 범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밤에 물이 가장 높게 차오르기 때문에 야간 바다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 동굴에 최장 17일간 갇혔던 유소년 축구팀 선수와 코치 등 13명을 전원 구조하는 작업을 지휘한 압박권 육공계 태국 해군 네이비실 사령관이 우리는 영웅이 아니다라며 공을 다른 이들에게 돌렸습니다. 압박권 사령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구조 임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의 협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임무는 네이비실이 훈련했던 것이라며 해군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좌우명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동굴의 기적 구조작전에 미국, 영국, 호주, 중국, 일본, 미얀마, 라오스가 공식적으로 구조대를 파견했으며 덴마크, 독일, 벨기에, 캐나다, 우크라이나, 핀란드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왔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과 대구 35도 등으로 전국이 28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영서 등에는 오후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6.3도, 습도는 84%입니다. 8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편집 김선한, 기술 안요한, 아나운서 황원찬, 송정이었습니다. 12단 나오셨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요즘 12단의 실력을 발휘할 만한 이렇게 큰 사건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죠? 고민입니다. 지금 사실 11.5단으로 떨어졌어요. 특별히 사건이 없어가지고. 그냥 9단으로 떨어져도 좋은데요. 네. 사실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거예요. 오늘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딱 한 달입니다. 한 달밖에 안 지났나요? 그렇죠. 반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해내라. 네. 특히 북한의 비핵화 해내라. 이건 좀 무리한가? 12단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퍽 와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나토에 가서 예. 북한 비핵화 당장이 될 일은 아니다. 이게 몇 시간 만에 될 일이냐. 그렇죠. 수시간간. 예. 될 일은 아니다. 멀고 험난한 길이다. 예. 이거예요. 그거 맞죠. 예. 그런데 그걸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예. 미국에서도 이제 문제는 뉴욕 타임스 같은 그런 진보적 신문에서도 트럼프 하도 미우니까. 트럼프가 미운 거예요. 그렇죠. 미우니까. 미우니까 막 닥달하는 거야. 진짜 하는데. 빨리 내놓으라고 막. 그러나 이건 좀 이성을 찾고 갈 문제예요. 또 뉴욕타임스가 그러니까 또 신나서 우리나라 보수 매체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막 또 참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한 달밖에 안 됐다 말씀드리니까 아 그렇지 한 달밖에 안 됐구나. 몸에 와닿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고 오랫동안 기다렸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난 것 같아요. 몇 개월. 그렇죠. 예. 네, 실제로.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는 말씀이시고, 관련해서 중국을 미국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가 봅니다. 그죠? 그렇죠. 북한 뒤에 중국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 것 같고. 지금 중국이 사실상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제재 처음에 동참해서 하다가 네. 지금은 다 풀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주유소 기름값이 확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중국에서 원유 준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계속 비핵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러시아 때문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강한 통상 압력을 해서 이제 붙는데 그러면 또 그럴수록 북중 간에는 더 가까워지는 거고. 네.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리고 중국도 국제사회에 또, 예를 들어서 독일하고 미국이 멀어지니까 싹 달려가가지고 독일하고 또 사이를 그렇죠. 만들어내고. 예. 예. 탁 석방해주고. 예. 아무튼 국제 정세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참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예. 그 종전선언 관계도 4.27 판문점 회담 때 남북 미중 하다가 중국이 결정이 늦어져서 못했다라고 예. 하는데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 그래서 좀 올해 안에 꼭 네, 연내하자. 네, 하자는 게 계획이고 꼭 해야 되겠죠, 실제로도. 네. 실제로 그런 모멘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6.12 한 달 전 싱가포르 회담에서 4가지 합의 사항인데 첫째, 둘째는 북한에 체제 보장해 준다는 거고. 네, 관계 개선한다는 예. 네. 세 번째, 네 번째는 미국이 할 일이에요. 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이 북한에 해줄 일이고 네, 세 번째, 네 번째는 북한이 할 일인데 어떻게 됐든 좀 너무 성급하게 서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종전선언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미국을 좀 설득해야겠죠. 중국도 지금 변수입니다. 예. 종전선언에는.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참여하는 게 싫어서 미국이 지금 그렇죠. 망설이는 거잖아요. 예. 중국은 한 발 걸쳐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사실 휴전협정 당사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종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 절름발이라.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이 들어와도 미국이 오케이 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도 설득해야 되고 제가 여기서 바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폼페이오 장관 불러놓고 강도 또 김정은 위원장도 면담하지 않고 이런 것은 송두리째 북한이 미국의 자존심과 외교를 파탄나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그러잖아요. 오직 하면은 폼페이오 장관 불러놓고 폼페이오 안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이 포테이토 감자하고 만났다. 이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미국도 막 가서 당장 이 비핵화 해내라. 내가 수백 번 얘기를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약속하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은 그거 믿고 어떻게 북한 핵시설 핵무기를 폐기해야 됩니까? 네. 자기들은 찢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여기는 큰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움직일 만한 뭔가 미국도 선보를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자꾸 이제 하라고만 하니까 북한도 한번 튕긴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원래 미국이 좀 그런 나라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항상 그런 나라죠. 예. 최대 강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내 하면은 그 듣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이 그걸 들어오지 않았죠. 예. 그렇죠. 예. 자, 국내로 돌아와서. 너 국내로 돌아갈 필요 뭐 있어요, 지금. 그러면 반쯤 돌아와서 개성공단은 언제 다시 재개해야 됩니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지금 현재 북미 관계가 완전히 개선돼야만이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그건 좀 우리 정부에서
무리일 거예요.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완전히 합의가 돼야 되고 예. 최소한 유엔의 결의안을 우리 정부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폐기해서는 안 되죠. 그럼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하는 품목들을 제외한 것만 개성공단에서 먼저 상징적으로 시작하자라고 돌파구를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수는 없을까요? 그 자체가 지금 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예. 전부 뭐 섬유 등 예. 예,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늘 왜 우리는 첨단 산업 안 주냐 예. 이게 불만이었거든요. 그건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런데 거기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유엔 제재, 미국의 그러니까 이제 대북 현금을 제재에 못 걸리는 주는 거예요. 건데, 현금을 그럼 못 주는 현금 못 거냐. 주면 다른 건 주게 돼 있나요? 못 주죠. 오직 하면은 민간 비행기가 북한에 갈 때 기름 여러 가지 연료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못 가잖아요. 군용기가 대신가 군용 열차가, 군용 비행기가 가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물론 개성공단 입주 업체나 그래서 현물로 주자는 아이디어 있습니다. 현물 지원도 인도적 차원 아니고는 어렵단 말이에요. 아, 그 개성공단 그 재개를 준비하는 쪽에서는 가능한 해법들을 엄청나게 지금 뭐 네. 고민이 많이 되죠. 예. 그리고 해법들이 없는 게 아니라고 저는요 하는데, 예. 이게 그 입주 업체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하루빨리 해야 되죠. 어느 정도 예. 보상을 하면서 좀 기회를 보야지 우리 자체가 대북 제재나 유엔 제재를 뛰어넘어서 어떤 조치를 하면은 그만큼 또 북미 관계 개선에 역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는 수밖에 없고 정부가 보상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이걸 선제적으로 하자는 움직임도 있는데 의원님은 좀 참아라 이런 그렇죠. 쪽이시고 그게 혹여라도 또 다른 갈등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국내로 조금 더 들어서 기무사는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이 어떤 역사와 속성을 가진 조직이고 군인들이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걸까요? 원천적으로 보면은 YS가 하나의 척결을 해가지고 예. YSDJ 노무현 예. 이 15년간 군이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고 예.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다시 그게 군에 정상이죠, 대한 그리고. 명예와 예.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런 구테타 세력들이 있었지만은 예. 그런데 이걸 이명박근혜 정권은 들어와서 댓글 달고 뭐 기무사 민간 사찰하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것을 했죠. 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5.16, 예. 5.18, 12.12 이 구테타 발상을 기무사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에 그렇죠. 주축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또 특히 난 참 재밌는 게 무슨 기무사가 연예 기획사 같아. 박근혜 대통령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담화 발표하라고.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이건 절대 사로 용서해서 끝나긴 하네요. 사로. 이건 기무사.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말이죠. 내란 음모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군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리고 이게 이제 을지 연습이나 군은 여러 가지 이 계엄에 대해서 늘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업무는 군과 익숙하고 네. 친숙하죠. 친숙하지만은 비상사태 해야지. 그러니까 뭐 준 전시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이 아닌데 시민들이 평화로 촛불 들고 이 있는데.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한 목적과 네. 작성된 범위의 깊이가 어디까지 갔느냐 네. 이것도 봐야지만은 이것이 계획이냐 네. 참고형이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 계획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세부적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다고 하면은 이 심각하게 접근해야지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 국방장관 위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냐 아니면 황교안 당시 대행이냐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논란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누군가는 있겠죠. 누군가는. 보고 돼야죠. 예,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히 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 되고 의원님 대표님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위에까지 보고됐다고 봐요. 그런데 그중에 김관진 라인입니까? 황교안 대행입니까? 저는 김관진 쪽이다? 군인이니까?
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황교안 대행은 몰랐을 수도 있다. 모르죠. 그거야. 몰랐는지 네, 그것은 조사해봐야 되지만은 어떻게 됐든 이건 절대 거듭 말씀드리지만 5.16, 5.18, 12.12 이 친위 구테타를 도모한 거기 때문에 이 군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완전히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철저하게 처벌해가지고. 처벌해야죠. 이건 있을 큰일 수 날 없는 일이다. 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한국당에서는 이게 연습이다. 예. 뭐 실행되지 않았다. 예.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모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 발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발상을 하는 군인이, 연재 군인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100%. 그래, 절대 이건 예. 엄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군이 존경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습니다. 군 자신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침 일어나면 연탄가스에 몇 명 죽었느냐. 그 뉴스 많았죠. 군사 구테타가 세계 어느 나라가 일어났느냐. 네. 이게 빅뉴스였는데 네. 지금 21세기 아니에요. 이 경제 10대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기무사가 군이 이런 짓 했다는 건 이게 슬픈 일 아니에요? 반역이죠, 반역. 이게 반역죄죠. 그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대통령한테 언제 울어라까지 써주면 연예기획사지 그게 기무사입니까? 그걸 또 그대로 실행해요, 또. 그러니까 박근혜죠. 공장장 수준만 돼도 실행 안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못했겠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에 송영무 장관이 자체 조사에서 이 문건을 알고도 빨리 보고하지 않았다 하는 책임론, 사퇴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송영무 장관이 몇 번에 걸쳐서 사실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성인식도 떨어지고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건 관련해서 지금 송영무 장관이 사퇴해야 마땅한 것인가? 지금 뭐 민주당도 아니시고 그렇지만 송영무 장관을 또 아시죠?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국회에서 봐서 아는데 네. 그분이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설화가 좀 많아요. 그렇죠, 많죠.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세련되지 않은 군인 출신인데 정무 감각은 확실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분이 군사 개혁에 대한 마인드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그러니까 소위 이제 다른 자질 말고 장관으로서 지금 현재 이 군개혁을 할 자질로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분이 국방장관을 계속해야 네. 그래도 이런 기무사 문제 물론 뭐 몇 가지 문제가 있죠. 네.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장관을 계속해서 군사개혁을 국방개혁을 이번에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송영무 장관이 좀 말도 조심하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 국민한테 공개할 건 공개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한번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개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적임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송영무 장관에서 기회를 한번 더 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 나 보면 기분 좋아하겠네. 아니 진짜 국방개혁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모든 게 그렇지만. 국방개혁 한다는 얘기는 많았는데 그게 안 됐죠. 잘.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육군 출신도 아니고 어렵게 국방장관 시켜가지고 왔는데 이제 설화들이 많았는데 적어도 국방개혁 관련한 국방개혁을 할 장관으로는 현재로는 적임자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이분이 군인답고 솔직한 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처럼 변명 안 하고 솔직히 딱 시인하고 잘못됐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말실수를 하고 빨리 사과하고. 예. 그런 거 보면은 옛날 뭐 김관진 장관이랑 뭐 여러 장관들 청산 유수처럼 얘기하지만은 개혁은 절대 안 하거든요. 정치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정치군인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문제 충분히 삼을 수 있고, 입을 공개적으로 그런 자리에 가서 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보좌관들이 비서관들이. 아마 조심하겠죠. 조심해야 되고. 자, 조금 더 국내로 돌아와서, 안철수 전 대표는 언제 돌아올까요? 국민이 찾으면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찾을 사람 있을까요?
총선 전에는 아마 돌아오겠죠? 몰라요. 근데 돌아온다고 치고. 아무튼 홍준표 대표의 미국행이나 어제 미국 갔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뭐 외국 나가겠다 이런 네. 얘기 했는데 그 두 분 다 못 믿겠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썩 찾을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썩 봅니다. 찾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좀 일부가 찾고 본인이 스스로 역할을 내 역할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등장할 수 있는데 보시기에 역할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사실 예. 안철수 전 대표. 전 대표야말로 4차 산업혁명이나 네. 인공지능 AI 등 네. 미래에 대해서는 가장 탁월한 네. 그런 실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실패했을 때 오늘 같은 얘기를 했으면은 지금 국민들이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떠나라. 그러니까 그래서 대선- 정치권에 예. 뻐짝거리지 마라. 삐짝거리면은 안 찾아요. 잊어먹을 때는 완전히 잊어먹고 있으면 최소한 1년 이상 눈에 띄지 마라 국민들의.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죠. 국민들이 진짜로 찾을 때 다시 그렇죠. 나야 된다. 사실 그 대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 나왔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네. 찾는다니까요. 그 아마 박지원 대표님이 계속 주장하셨죠. 예. 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컴백했을 거예요. 그렇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래야 한다고 계속 대표님도 주장하셨죠. 그렇죠. 예. 물러서 있으라고 계속 하셨는데 본인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 홍준표 대표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집권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 등장할 수도 있다고 뭐 보십니까? 추석 때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추석 때. 유승민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랜 정치 경력으로 볼 때. 저는 유승민 대표는 줄기차게 네. 보수에 대한 아주 집념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대구에서 네. 지금도 박근혜 세력들이 배신자라고 배신자처럼 하니까. 언행을 하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굉장히 굉장히 크죠. 정치적 트라우마 큰가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유승민 고향인데. 대표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한번 붙었을 때 네. 거기서 싸워가지고 차라리 수도권으로 왔었어요. 수도권으로 왔으면은 예. 최고죠. 그런데 그럴 배짱이 못 돼요, 그 양반. 아니 지금 보세요. 갑자기 또 먹이시고 아니, 높이 평가하다가 예. 한국당의 친박 세력들은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고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대체. 뭐 자유로 정해하겠죠. 제 말은 이제 비대위원장이 누구든지 오긴 올 거고 그리고 대략 한 5, 6개월 정도는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를 뽑을 텐데 그죠?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진보 개혁 세력들은 분열도 잘하지만 통합도 잘합니다. 네. 그런데 저 보수 세력들은 가치관이 이익이거든요. 자기가 이걸 하면 이익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절대 분열은 안 됩니다. 지금은 이익이 뭔지 잘 눈에 안 띄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해야 예. 국민들의 지탄을 받더라도 이렇게 해야 내가 살아남는다. 그리고 앞으로 총선은 한 2년 후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할 것 아니냐. 예.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그 시간을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세력은 아직도 소수이지만은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잔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저는 한국당은 어떤 비대위원장이 나타나겠죠. 예. 나타나더라도 뭐 인적청산. 그거 못하겠죠, 그건. 예. 아니 그걸 뭐 현역 의원들은. 형식적으로 그 전에 그 유모 연세대학교 교수가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죠. 예, 그러니까 예. 그거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결국에 봅니까? 당권은 비박 쪽이 잡을 거라고 보십니까? 6개월 후에? 저는 비박적이 잡아야만이 네. 그래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지금도 박근혜를 옹호하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잡아가지고 국민이 호응하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제일 걱정이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1년 동안의 개혁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예. 나는 이번 원구성을 한 거 보고 예. 완전히 늪에 빠진 한국당을 구해주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주
축하를 받아야 할 정도로 성공을 했어요. 특히 법사위원장이 넘어간 것. 예. 저는 법사위원장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세찬 대표하고는 또 다른 생각이시네요. 아니, 예. 중요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법사위원장의 역할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대북 정책을 외통위 지켜줄 뭐 이런 외통위, 예. 응? 이 부동산 정책을 지켜줄 국토위, 예. 노동 정책 지금 환노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환노위 그리고 복지 정책을 지켜줄 복지 예결위까지 다 넘겨줘 버렸으면 알짜배기는 다 줘버렸으면은 어떻게 개혁을 하겠어요? 국정 운영의 동력이 걱정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제야 청와대에서 뭐 어제 아쉬운 이게 잘못됐다 하는데 나는 청와대에서 그것도 몰랐고 민주당 주도부가 뭘 했는지 저는 몇 번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군요. 민주당 지도부를 저희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도대체 정체성을 포기하고 계산이 뭐였냐. 네. 네. 근데 대표님 오랜 의정 활동하신 대표님 보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나 이거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국회 아니에요. 네.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중요하지만은 국회 선진화법이 존재하는 한 그 별로 그렇습니다. 네. 절대적이진 그렇지만은 않다. 최소한도 네. 가치관과 정체성을 지킬 이런 중요한 특히 외통위, 환노위, 국토위, 복지 이걸 포기한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한 발이라도 나갈 수 있겠어요? 나는 대통령을 생각하는 사람이 박지원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안 그래요? 그런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사실이지. 알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런 얘기 문무원이 갈 때가 했다가요. 갑자기 뭐 생각이 우리 나가지고. 당에 돌아갔어도 또 어떤 사람들이 너 무슨 한 자리 하려고 그러냐 하지만은 제가 한 자리 할 게 뭐 있어요?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평양. 진짜 저는 이런 식으로 걱정돼서 하신 말씀이시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지적 내가 괜히 평양 대사로 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보이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저희가 여당 지도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12단의 실력을 또 발휘해 주십시오. 예. 예. 새로운 아이템으로 미국 어떻게 되는지 좀 정보 좀 막 좀 돌려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성비 타이어 안전운전의 동반자 비투어 타이어 협찬 서울 토피스 제공 8시 3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구리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안암 사이 13km 정도 정체고요.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는 일산에서 자유로 또 계양에서 송내 사이와 조남에서 수암터널까지 그리고 청계터널 부근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는 영동선 시점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또 동군포에서 부곡까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가성비 타이어 안전운전의 동반자 비투어 타이어 협찬이었습니다. 리얼미터 나오셨습니다. 리얼미터의 권순정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지방선거 다 끝났고, 북미 정상회담 다 끝났고, 네.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그렇습니다. 정상회담도. 네. 이게 뭐랄까요. 전시에서 평시로 돌아온 것 같은. 그렇죠. 예, 그런 정치적으로 보자면. 예. 평소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많이 중요하시죠. 맞습니다. 네. 이럴 때는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네네. 다른 나라나 과거 우리나라 전례를 볼 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예. 다른 나라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전 정부, 전 정부를 보면은 60%도 높습니다. 높은 게 아니고 매우 높은 거죠. 네, 매우 높습니다. 근데 네. 하도 칠자가 지금 인이 박혀가지고. 네네. 한 60% 후반대 나왔죠, 대통령도. 네, 대통령도 60%대 후반대가 나왔는데 오늘은 정의당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정의당, 네. 정의당 약진이 아주 놀랍네요. 네. 정의당이 먼저 숫자를 불러드리면 예. 2.0%포인트 상승을 해서 12.4%를 기록했습니다. 12%면 진짜 제일 야당 되겠는데요, 이러다가. 3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네. 7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오차 범위 내로 다가섰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간 집계 기준 5일 연속 10%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좀 세세하게 보면은 전 지역에서 10%대를 기록했고요. 30대, 40대, 50대 10%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진보층에서는 처음으로 20% 선을 넘었었습니다. 네. 이게 언제가 생각나는 말이죠.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있죠. 네네. 그 직후에 총선을 치렀고 네. 그때 열린우리당이 제1당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민주노동당 네. 지금 정의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진보정당. 네. 그때 사실은 사람들이 보수 야당 그러니까 보수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구나. 네네.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와, 분석력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것은 이제 그러면서 표가 네. 자연스럽게 네. 민주당의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 성향인 사람들이었어도 네네. 지금 당장 집권하고 있는 여당을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네네. 불안감을 느끼다가 네네. 여의도 좀 생기고 네네. 그러면 이 진보진당 그러니까 사실은 진보정당은 이 민주당이 성장할 때 같이 가요. 그렇습니다. 경장생당 그러면은, 예. 아니에요 오히려. 어차피 정의당의 상승은 민주당의 하락과 연동되어 있으니까 민주당의 그 숫자부터 먼저 불러드리면은 이번 주 4주째 내림세를 보였고 3.2%포인트 하락해서 44.3%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9대 대선 직후 이후에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45%선을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저는 이게 정상적인 수치라고 봅니다. 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외부 세력의 공세가 강화되면은 내부의 단결력이 막아내기 위해서 단결력이 그렇죠. 높아지거든요. 위기감이 생기고요. 그거는 요번에 이제 6.13 지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는 거죠.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보수 야당이 참패로 끝난 거죠. 네. 사실상 이제 외부적인 공세 자체가 영향력 자체가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어떤 범보수 유권자들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여유 마음에. 이완이 지금 여기서부터 생기고 있는 중요해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민주노동당 시절 그러니까 네.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네. 정치사에. 네. 이때 진보정당이 어떻게 하느냐. 네. 이때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잖아요. 네, 네. 같이 죽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네. 정의당의 지지율을 대통령 지지층 반대층으로 그 퍼센트를 계산을 해보니까 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한 17% 정도가 정의당을 지지하고 그것을 유권자 수로 치환을 하면은 약 11%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4%였죠.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 지금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전체적인 어떤 정책 방향성이나 국정 운영에 만약에 어떤 대립각을 크게 놓는다고 했을 때 사실상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네. 딱 이게 첫 번째 그런 지금과 유사한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네네. 당시 열린우리당과 당시 민주노동당은 그 소위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네네. 그 여당을 공격해서 네네. 당시 이게 노무현 정부를 공격해서 그 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략이 그랬었습니다. 네네. 그게 근데 그렇지가 않죠. 양쪽 모두를 네네. 같이 망하게 하는 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그건 정의당이 세울 전략이고 민주당이 세울 전략이긴 한데 네.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지 네네. 않고 이것이 제로섬 게임이고 저 표를 내가 가져올 수 있겠다 싶어서 싸우면 한쪽이 죽는 게 아니고 동반 몰락하는 것이 과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당의 지지율은 1.5%포인트 하락해서 16.8%를 기록했고요. 바른미래당은 6.4%, 평화당은 2.8%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3.7%였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60% 후반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수치가? 예, 대통령 지지율 역시 4주째 내림세를 보이는데요. 1.3%포인트 하락해서 68%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1.7%포인트 상승을 해서 26.6%가 나왔는데요. 역시 경제 요인이 커 보입니다. 통계청에 어제 6월 고용 도양이 많이 나왔었죠. 엄청나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경제와 관련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전 정도의 흐름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네. 이게 특수였죠.
특수였죠. 예, 이게 특수였고. 네. 저는 뭐 대통령 지지율은 60% 초반부터 후반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것도 굉장히 높은 건데. 네네. 높은 건데 뭐 그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70%가 너무 이상한 수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청와대가 관리해 나갈지. 맞습니다. 자, 그것마저 알려주면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논란이 되고 있죠. 뭐 촛불 집회 무력 진압 계획 문건 수립이라든지 세월호 피해자 사찰이라든지 사이버 댓글 공작이라든지 기무사의 존폐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기무사는요. 네. 너무 센 문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존치시키되 정보 업무를 방첩이나 대테러에 제한하는 등으로 전면 개혁해야 된다가 44.3%가 나왔고요. 존재하는 한 정치 개입이라든지 아예 민간인 폐지하자. 사찰을 막을 수가 없으므로 폐지하자가 34.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혁하거나 이제 폐지하자는 여론이 80%네요. 10명 중 8명에 이르는 79.0%가 나왔습니다. 탄핵이네요, 탄핵. 당연하죠. 지금 기무사는 탄핵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군 관계자들은 네. 국민 여론 속에서는 탄핵됐어요. 네, 촛불 집회에서 어떤 계엄령 어떤 수립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사실. 그것만 해도 네. 그 충격적인데 그 외에 세월호 관련해서 뭐 네, 민간인 사찰. 사찰 관련해서 네. 너무 많은 문건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군 정보기관에서는 해서는 안 될 전체적인 업무 범위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하나하나가 다 한 건만으로도 네. 충격적인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기존에 사이버 댓글 공작 의혹도 계속 일고 있었고요. 네. 사이버 댓글 공장으로 이제 기무사가 입에 오르내렸는데 네. 그거하고도 될 것이 아닌 정도의 네네. 파괴력 있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이거 조사하면 뭐 당연히 네, 여론은 80% 압도적이고요. 예.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11.3%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탄핵 반대 여론하고 거의 비슷한.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의 권순철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문자 많이 왔는데 한홍구 교수님 어떻게 후원해야 하나요? 예. 반헌법 열전으로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온답니다. 네, 거기서 그 책을 만들어지는 걸 보고 싶으시면 거기 후원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도 교수님과 함께 반헌법 열전에 오른 인물전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문자가 와 있습니다만 그냥 여기까지 하려합니다. 김진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KBS 토론 진행자. 아이고, 제발. 자, 하여튼 저녁 7시 20분부터 시작하는 토론. 네. 훨씬 더 영양가 높으니까 좀 들어주시고요. 채널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는 주 채널 같은 거 잘 모릅니다. 본인 채널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런 건 모릅니다. 아침에는 충격을, 네. 저녁에는 교양을. 네. 네. 김진일 박사님이 KBS에서 라디오 토론 진행하고 계시고요. 예. 7시 반인가요? 7시 20분부터 7시 100분 20분. 동안 합니다. 예. 매일 하니까, 매일 들으시면은 정말 올라가요. 주파수 97.3이라고 저희 PD가. 예. 네. 다른 채널 방송을 해주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 건 몰라. 예. 그런 건 몰라도 돼. 치면 다 나와. 97.3. 네. 자, 지난 시간에 파리 얘기할 여름 특집 도시여행을. 파리 2탄은 다음 주로 가고요. 덩어리가 오늘은 커서. 아니 예. 그 덩어리가 파리 2탄은 가고 오늘은 마침 싱가포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셨으니까 싱가포르 얘기를 사실 지난번부터 북미 정상회담부터 하고 싶었는데 독특한 도시죠. 정말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표현을 쓰지만 어메이징한 도시라고 하는 표현이 싱가포르요. 그리고 정말 유일무이한 도시라고 해도 저도 돼요. 굉장히 독특한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장난감 같다. 네. 너무 촘촘히 잘 기획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네. 있어요. 인형 같다, 너무. 그러니까요. 도시의 인형 같다. 그리고 도시의 아이돌이다, 일종의. 아이돌까지는 너무나 모르겠고. 기획 상품 같다, 그렇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아이돌 같은 그런 느낌이다. 어떻게 이렇게 그 미니어처로 만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 것처럼 만들었을까 도시들을. 아니 근데 정말 네. 실제적으로 거기가 이제 그 개발 공사가 있어요. 거기 가면 예전에는 도시의 모델을 다 만들어놨어. 이것보다 한 10배쯤 큰 데다가 그리고 시민들이 다 와서 그걸 만들어 볼 수 있게 해요. 근데 요새는 게 뭐냐면은 다 3D 시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싱가포르는 이런 정도로 거기가 엄청나게 컨트롤이 되는 도시죠. 인간이
한 도시를 얼마나 기획해서 그대로 만들 수 있나 이걸 보일 수 있는 도시예요. 그거를 네. 볼 수 있는 도시고요. 제가 세 가지만 제가 워낙 짧으니까 제가 세 가지만 주목을 하면 첫 번째 적도에 있는 유일무이한 글로벌 도시입니다. 아, 위치가 적도군요. 이게 적도인데 가면 느껴집니다. 가면은 후더운지. 아니 왜냐하면 후덥지근한지. 예. 얼마나 그러니까 이때도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글로벌 도시로서는 적도에 있는 유일한 도시예요. 예. 근데 그렇게 불쾌한 도시가 어떻게 글로벌 도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자체가. 불쾌 지수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실제로 여기서 쓰는 전력의 3분의 1이 에어컨에 씁니다. 예.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안 그러면 못 삽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먹고 또 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 파리가 연간 한 2,000에서 2,500만 정도 사이가 오거든요. 네. 여기가 지난 10년 동안에 2배로 늘어가지고 연간 한 1,500에서 1,800만이 와요. 사람이 많이 와요. 예. 그렇게 많이 오니까 그렇게 이거는 작은 나라에 그렇게 많은 작은 사람이 나라에 옵니까? 그렇게 많이 온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고요. 그다음 네. 두 번째가 정말 이거는 얘기하신 대로 도시의 모든 21세기 도시가 갖춰야 되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맞습니다. 우리가 네. 얘기하는 게 일단은 금융. 예. 여기 원래부터 여기가 이제 중개무역으로 검은 잘한다는 돈이 거. 흐르는 검은 곳이긴 돈이 마다 무작정 흐릅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 예. 그다음에 여기서 뭐 그러니까 물동량 예. 뭐 이런 것들이 다르고 요새는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 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지정학적 위치도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맨 예. 끝에 있으니까 여기만 딱 돌아가면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딱 예. 나오는 거니까. 근데 원래부터 싱가포르이 왜 여기서 시작을 했느냐? 말레이시아부터 독립을 한 거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화교들한테. 화교들이 이제 너무 세니까. 예. 그래가지고 섬 하나 이제 떼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준 예. 건데 이것은 못 살아남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착안을 하고 중기무역에 착안을 해가지고 30년 만에 커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물론 거기에는 그리고 압도적인 독재의 물론 정치 시스템. 리칸유의 독재, 예. 그다음에는 영어를 공용으로 택한 거, 그다음에 예. 엄청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는요 가치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공동체보다 국가가 위라고 아예 써 있어요. 국가로서는 굉장히 이상한 나라.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상한 나라긴 근데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저기 하냐면 서울보다 약간 커요. 한 20% 정도 큰데 인구는 네. 600만. 그런데 여기 가면 밀도가 높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엄청나게 고층들이 많은데도 여기에 절반이 녹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무도 되게 많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걸 볼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도시를 그래서 제가 기획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안 배려가지고. 네. 그래서 예. 21세기 도시가 우리가 뭐 소위 얘기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가령 김정은 위원장도 가서 뿅 하고 하는 게 뭐 이게 그런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도시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네. 인간이 처음부터 자 그러면 여기서 현대 도시를 만들어 보자 하고 네. 아무것도 없는 시작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로 베이스에서 막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림을 그리고. 참 신기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하는 게 제가 영안에서는 현대 건축물을 제가 그렇게 칭찬을 잘 안 합니다. 네. 뭐 아셨겠지만. 근데 이 마리나 베이 베이요. 샌즈 수영장 위에 꼭대기 있는데요. 꼭대기에 이제 건물 높은 거 한 60편, 한 57층이에요. 3개 있고 그 위에 이제 배 같은 게 하나 떠 있는. 수영장이죠. 이게 뭐냐, 네. 말하자면 이제 한 30만 평 매립지 위에다 지은 거거든요. 건물도 엄청나게 멋지죠. 그러니까 저는 건물이 어느 만큼 멋지고 이러는 거 이상으로 네. 이게 매립지에다 만든 건데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데다 해서 도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 그러니까 도시를 판타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뮤즈먼트 파크 같은 거예요. 그거를 싱가포르 만든 거예요. 전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놀이동산 같아요. 그거를 만든 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했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누가 했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친구가 했습니다. LA에 있는 그 친구라는 양반이 북한에다가 뭐 짓고 싶다고 그러는 양반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니 근데 실제로 이제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처음엔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관광객이 크게 늘고 아니, 멋있잖아요. 돈이 막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실제로 그 위에 수영장 길이도 150m야.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으로 하면 50m가 국제 규격인데 150m야. 그 위에서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천상의 도시뿐만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느낌. 저는 악마가 된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저는 거. 싱가포르 부럽긴 했어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과 그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이 점에서는 굉장히 어메이징하고요. 그런 어메이징한 도시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또 남북 관련한 평화에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그거 정면선언 한다는 거였습니다. 네. 저는 이미 봤는데. 근데 우리도 그런 이제 해안 도시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도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쯤은 가볼 만한 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 번 가셔도 돼요. 쇼핑할 게 많기 때문에. 여러 그리고 번 돈이 얼마 안 너무 들어. 더워서 여러 번 못 가겠더라고요. 값은 비싸지만 돈은 값싸게 비자금 차도